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 그릇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릴 때면 그이는 괜히 목이 마른다며 국물을 청했거든요. 오늘은 특히 간을 잘 맞추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앞치마 끝으로 손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 정훈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더군요. 나는 찌개 뚜껑을 열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숟가락이 식탁 위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였어요. 정훈 씨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낭비 같아. 더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내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찌개 냄비 안으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낭비. 그 단어가 내 귀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낭비, 낭비, 낭비.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덕분에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내 나이 51였습니다. 간암이었어요. 처음 진단을 받고 1년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6해 아이 둘을 키우며 살던 집에서 나는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즐겨보던 뉴스 소리가 없어졌고 아침이면 콜록콜록 기침하던 소리가 없어졌고 세면대 앞에 놓여있던 파란 칫솔이 사라졌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서야 그 사소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지요. 딸은 서울에, 아들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딸이 자주 내려와 곁을 지켜주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딸에게도 딸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탓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빈집을 지켰습니다. 열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들락날락하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혼자 사니 어때요? 홀가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대놓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건강이나 챙기지. 그 말이 위로라고 건네어진 것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웠거든요. 정막이란 것은 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막이란 건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가 나를 향하지 않는다는 감각이에요. 텔레비전 소리도 빗소리도 새벽에 들리는 바람 소리도 다 나를 비껴갔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열해를 버텼습니다. 살고 있었는지 그냥 존재하고 있었는지 나는 가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나는 응, 잘 지내, 걱정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밥은 먹었고 잠은 잤고 아프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삶인지는 모르겠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누군가가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묻는 목소리가 없는 살. 새벽에 잠이 깨도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 쉬는 소리가 없는 살. 나는 그 공백이 익숙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더군요. 언젠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르는 사이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딸이 권했어요.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봐. 수채화 강좌 좋대.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나간 것이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61의 내가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스스로 어색해서 처음 2번은 강좌가 끝나자마자 혼자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어요. 3번째 강좌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을 두고 왔더라고요.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나란히 서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흰 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남자분이었습니다. 우산을 가져왔는데 폈다가 도로 접으시더군요. 저도 그냥 좀 맞지 뭐.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라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비 맞으면서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아, 실례가 됩니다. 이 강좌같이 듣고 있는데 옆줄에 앉아서. 그게 정훈 씨였어요. 이름을 묻자 김정훈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2살이 많았고 공기업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5년 전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떴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 산다고 했어요. 비가 좀처럼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처마 밑에서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별것 아니었어요. 빗소리가 참 좋다느니 수채화가 생각보다 어렵다느니 동네 밥집 중에 어디 냉면이 맛있다느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짧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하루가 얼마나 길던지 저녁이 언제쯤 올까 손꼽아 기다리곤 했는데 그날은 집 앞에 섰을 때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기분이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뒤에서 다른 분 귀에 대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저 2분이 자꾸 같이 다니던데. 이 나이에 무슨 싸이래요 참. 웃음을 섞어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60이 넘으면 감정도 접어두어야 하느냐는 건지. 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정훈 씨가 그 처마 밑에서 우산을 접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기도 하고 맑은 날에는 동네 산책로를 나란히 걷기도 했습니다. 정훈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걷다가 낙엽이 갑자기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바람이 한 번 불었는데 노란 잎들이 눈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훈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잡아야 하는 것처럼요. 나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사실 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정훈 씨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손마디가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62년 동안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아니, 알았겠지요. 남편 손도 잡아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그 온기의 감각을 나는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체온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안심시키는구나. 그걸 그 순간 처음 아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 씨는 가끔 당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내가 되려 눈을 피했는데 그이가 그 말을 쓸 때마다 심장이 묘하게 출렁였습니다. 60이 넘은 사람이 이러면 되는 건가 하고 혼자 쑥스러워하면서도 자꾸만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 당신 보고 싶었어요. 당신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걸.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도 그 생각을 수없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내 입으로는 도무지 꺼낼 수가 없었는데 그이가 먼저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했다는 말을 들은 것.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남해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에게는 문화센터 단체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아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지만 그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처음 이틀짜리 여행을 정훈 씨와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방을 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바다를 본 건 오래전에도 봤지만 그의 옆에서 본 바다는 달랐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와닿는 감각이 낯설었어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걷는데 차갑고 보들보들한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감각에 멈춰 서고 말았어요. 왜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맨발로 바다에 온 게 처음이에요. 대답하고 나서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62의 처음이라니. 정훈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파도가 들고 나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수평선 위로 붉게 번져나갔고 그의 어깨에 내 어깨가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는데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만나야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봄에는 매화나무 아래서 커피를 마셨고 여름에는 저녁 산책로를 걸었고 가을에는 산 중턱 작은 찻집에서 도토리묵을 먹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봄이 왔을 때 나는 비로소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훈 씨가 좋아하는 찌개가 생겼고 그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그 사람 중심으로 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뭘 먹으면 좋을까, 오늘 산책로는 어디가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계획하는 것. 네 번째 처음이었습니다. 정훈 씨도 많이 표현해 주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말은 늘 해주었습니다. 내가 머리를 새로 하고 나오면 오늘 예쁘네요 라고 했고 내가 힘든 내색을 하면 괜찮아요. 내가 있으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덜 두려워졌어요. 흰머리가 늘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도 누군가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그러면 충분했습니다. 다섯 번째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속 나를 좋아하게 된 것. 우린 재혼이라는 형식보다는 남은 생을 서로의 곁에서 지키는 반려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류가 없어도 이웃들 눈에 어떻게 보여도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면 나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뒷방 신세였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가 들어찼으니 나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속에서도 삐걱거리는 소리는 있었습니다. 정훈 씨의 아들 준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살며 어쩌다 한 번씩 내려왔는데 우리 관계를 알고 나서 얼굴이 굳었다고 합디다.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어요. 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랑이라니. 예순이 넘어서도 이런 건 피해가지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어머 저러다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같은 말도 들렸습니다.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시선들이 내 어깨를 자꾸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 손을 잡으면 다 괜찮았으니까요. 그의 손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훈 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몸이 피곤해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커졌습니다. 퇴근한 정훈 씨를 맞이하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졌고 밥상 위에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평소보다 더 정성껏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눈치를 보며 그의 기분을 살폈죠.
하지만 정훈 씨는 식사 내내 창밖만 바라보거나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도 아니, 그냥 좀 피곤하네라며 대화를 끊어내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즈음 아들 준하가 내려와 정훈 씨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요. 내용은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가 무심코 흘린 몇 마디에서 짐작한 것이었어요. 준하가 걱정을 많이 한다. 내가 노후에 외로운 건 알지만 그 나이에 재혼이니 뭐니 하는 게 쉬운 일이겠냐. 그 이후로 정훈 씨가 달라졌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약속을 미루거나 오늘은 피곤해서라는 말이 잦아졌어요. 나는 더 애를 썼습니다. 찌개 간을 더 신경 쓰고 그가 좋아하는 도토리묵을 사다 놓고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빵집에서 그이가 좋아하는 소보루 빵을 사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이가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 표정이 풀릴 것 같아서요. 식탁 앞에서 그이가 빵을 우물우물 씹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맛있다고 해줘. 오늘은 웃어줘. 오늘만큼은 내 손 한 번만 잡아줘. 밥을 먹는 건지 흙을 씹는 건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요한 식탁 위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어느덧 그에게는 낡은 옷처럼 불편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늦은 사랑이 주는 열기는 맹렬했지만 그만큼 빨리 식어버리는 성질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 물을 들이켰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날이에요.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무침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식탁을 차렸어요. 정훈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 그는 대답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더군요. 그때 숟가락이 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낭비 같아. 더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내 손에 들렸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목 안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경험한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낭비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내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책하던 그 시간이 낭비예요? 제가 당신이 좋아하는 찌개를 배워서 끓이던 그 시간이 낭비예요? 당신이 제 손을 잡고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하던 그 말도 낭비였어요? 정훈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준하 씨가 뭐라고 했기에? 그이가 처음으로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어요. 내가 맞췄다는 것을 그 눈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하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서. 걱정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문제겠지요. 노후 문제겠지요. 아니면 그냥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것이겠지요. 정훈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 재산이 탐난 게 아니에요. 준하 씨 몰래 뭔가를 도모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이 좋았고 당신 옆에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열해를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왔거든요. 그게 이 나이에 무슨 낭비예요. 정훈 씨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만하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옷가지들, 그이가 아끼던 화분 하나, 그가 쓰던 파란 컵. 하나둘 사라지는 흔적들을 나는 주방 입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며 나누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당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이가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은 씨. 그이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낭비라고 하셨지요. 그 낭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6번째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끝까지 말한 것. 그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소파, 그이가 앉아 신문을 읽던 자리, 우리가 함께 마시던 찻잔 2개. 이제 1개가 서랍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꺼내놓기가 싫었거든요. 2개가 나란히 있으면 자꾸 그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문득 그가 좋아하던 노래가 귓가에 맴돌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찾으려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후회는 뒤늦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다가갔던 걸까요? 내 방식으로 그를 가두려 했던 걸까요? 좀 더 그의 아들 입장을 헤아렸더라면 달랐을까요? 수만 가지 만약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혼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왜 내가 후회를 해야 하지? 찌개를 끓인 게 잘못인가요? 함께 산책을 한 게 잘못인가요? 예순이 넘어 손을 잡고 걸은 게 잘못인가요?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낀 것이 잘못인가요?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그랬을 뿐이고 정훈 씨가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할 것을 다 했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식어버린 찌개를 바라보다가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냄비를 불에 올렸습니다. 다시 데웠습니다. 혼자였지만 따뜻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7번째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따뜻하게 먹기로 마음먹은 것. 며칠 후 나는 문화센터에 다시 나갔습니다. 정훈 씨가 없는 강의실이 낯설었습니다. 그이가 앉던 옆줄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수채화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았는데 자꾸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돌려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릴까 한참 생각하다가 바다를 그렸습니다. 남해의 그 파도를요. 파도가 발끝까지 차오르던 그 순간을요. 맨발로 모래를 밟던 그 감각을요. 잘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파도 색이 이상하고 모래가 모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이와 함께한 그 순간을 내 그림 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이가 가져가지 못한 내 것으로 남은 것들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정훈 씨와 닮은 뒷모습을 보면 아직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이가 좋아하던 노래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그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움은 그리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낭비라는 말이 때로는 아직도 귓속에서 울립니다. 하지만 그 말 앞에서 내가 했던 말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낭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열해의 정막 속에서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찌개를 끓이는 아침이 설렐 수 있다는 것을, 예순이 넘어도 맨발로 파도에 발을 담그며 처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이는 떠났지만 그이와 함께 내가 처음 느꼈던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내 기억이고 내 감각이고 내 인생이었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닙니다. 62에도 피었습니다.
비록 한 계절을 채 넘기지 못하고 졌지만 피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이지만 꽃을 피운 적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 밤은 그를 향한 그리움과 끝내 지키지 못한 사랑의 여운을 홀로 견뎌보려 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나는 다시 찌개를 끓일 것입니다. 맑은 국물로 따뜻하게, 혼자이지만 따뜻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훈 씨의 그 한마디 낭비 같아 여러분은 이 말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 준하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결단하지 못한 정훈 씨를 탓해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 정훈 씨가 왜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이에 있던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실 겁니다.